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관의 눈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상황, 분석, 시황,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공무원 연금 CIO로 계셨던 이창훈 자금운용 단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 계시고 잘 건강하신 거죠? 네네. 네. 저도 뭐 사실은 우리 그 TV에 출연하는 PD라든지 저 뭐 앵커라든지 사실은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2주 동안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300명이 넘어갔는데요. 최근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 결과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도 그렇고요. 애스트라제네카도 뭐 제 생각에는 연내에 3상에 아마 FDA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0명이 넘어간 게 조금 좀 사실은 센티멘트가 좋지 않다라고 지금 보이는데 앞으로 며칠은 좀 좋지 않을 거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뉴스들 사실은 백신에 관한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 같은 것들도 혹시 기대해도 될까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식시장 분위기는 뭐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언택트 그 테크 관련 주식과 경기 민감 주식이 어느 한쪽이 확 무너지는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쪽이 이제 양쪽에 뭐 시소 게임 하듯이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고 투자 심리도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 전에는 조정을 좀 받았었던 모양들이 시장에 네. 전 세계적으로 나왔었고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네. 보면 대체적으로 지수를 보더라도 바닥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네. 당장은 제가 보기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당장은 쉬어야 된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뭐 이 승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 뭐 대세는 뭐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백신 이야기도 지금 다 나와서 빠르면은 뭐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니까 일단 기대감에 관련된 뉴스, 좋은 뉴스들은 다 나온 상태에서 주가는 또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지수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이격 우리가 얘기한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와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조금 이격을 좁히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주식시장은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네네. 그때까지는 시장은 기대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뉴스가 이제 뭐 미디어를 도배할 때는 우리가 좀 팔아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백신 소식과 함께 그 전에도 사실은 조금 화학적으로 좀 움직였고요. 네.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다 하니까 또 뭐 갑자기 코로나19 관련주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뭐 장기적인 뷰는 아니더라도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소위 뭐 가치주라고 하는 그런 섹터로 지금 센티멘트 내지는 펀더멘털 자체도 그쪽으로 좀 변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의 어떤 중심축이라 그럴까요? 무게 중심이라 그럴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선행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언택트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코로나가 발발하고 급락하고 실질적으로는 언택트 관련 주식들의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부터 바닥을 치고 먼저 움직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조금 모멘텀이 오히려 좀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네네. 경기 민감주도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뭐 경기 민감주가 그 실적이 좋아지고 펀더멘털이 네.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양은 네네.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거라고 하는 기대감. 그렇죠. 결국은 뭐 백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작되고 접종이 시작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하는 기대감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의 중심축은 그쪽으로 옮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 언택트주들이 완전히 무너지느냐 뭐 네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뭐 개별 종목 관련돼 갖고 이제 뭐 이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돼 있던 아주 밀접한 주식들 네네. 예를 들면 뭐 미국에는 줌 같은 주식들이 이제 본격적인 네네.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보면은 이제 시젠 같은 주식들 네네. 있잖아요. 보면 이제 뭐 코로나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뭐 네네.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근에 보면 본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테슬라나 이런 주식들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뭐 이 테크 주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코로나와 밀접했던 주식들은 분명히 조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주식들은 네. 뭐 이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3만을 돌파하려고 하고 다우요? 있고요. 네, 네. 네, 다우가. 그 다음에 나스닥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은 어쨌든 바이든 당선 이후에 사실은 뭐 법인세 올린다. 네. 그 다음에 뭐 반독점법 네, 이슈도 네, 좀 네.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코로나 백신이 나오니까 네. 사실은 그간 많이 올랐던 것들이 뭐 우리가 다 아는 빵주, 뭐 망주 네, 이런 것들이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뭐 배반하지 않고 역행하지 네.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빅테크에 네. 대한 우려가 네. 당분간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무게 중심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 쪽으로 네. 간다 이렇게 보고 네네.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빅테크 관련 주식들이 뭐 앞으로도 성장을 하겠지만 네. 이 밸류에이션이 비싸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 네. 장기 금리의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걸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뭐 코로나 초기 국면부터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네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네네네. 그거와 이제 연동해서 달러도 약세로 갔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성장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렇죠. 조금씩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뭐 백신이 가시화되고 그러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것 때문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네네. 아무래도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들은 조금 부담스럽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들어오른 가치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도 뭐 어제 오늘 뉴스가 이제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뉴스들을 보면 초대형 자산운용사인 뭐 블랙록, 네. 이나 뭐 인베스코 같은 네. 회사들도 사실은 장기 금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좀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자산운용사 공이 또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으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네. 자금 유입이 좀 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네. 외국인들이 요즘에 삼성전자를 꽤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많이 사는데 SK 하이닉스도 좀 사는 것 같고 자동차주도 뭐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형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네. 이제 중소형 주식에 또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시장 흐름, 외국인들이 이 대형주만 이렇게 골라서 사는 이런 것은 뭐 사실은 액티브 펀드가 특별히 나는 대형주를 좀 사야겠다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닐 듯한데요. 네.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이 글로벌 이 시장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 큰 자금의 흐름에서 누가 주류냐 네네.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주류에 서 있는 자금들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형 연기금이나 이제 국부펀드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플레이를 하니까요. 벤치마크 플레이를 하니까
지수하고 연동되어 있는 주식들을 좋게 보면 그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죠. 네네. 중소형주를 막 골라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이 움직일 때에는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여기서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벤치마크 플레이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지수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지수가 30% 올라가면 나도 30%를 내야 되는 것이고 지수가 마이너스 5%면 그거보다는 살짝 잘하는 마이너스 4.9%.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골라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골라서 사지 않고 사실 기준점을 딱 벤치마크를 두고 코스피를 두고 코스피에 연동된 삼성전자를 사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안정적이고 벤치마크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플레이를 한다. 라는 말씀을 것도 하셨습니다. 있고 또 삼성전자 자체가 제가 네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네. 사실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만큼 좋은 주식은 없죠. 왜냐하면 네네네. 성장성도 갖고 있고 네네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네네. 뭐 저 가전, 뭐 5G, 네네. 또 파운더리, 뭐 시스템 뭐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도 싸고, 네네네. 뭐 애플이나 아니면 TSMC나 이런 거와 비교해보면 그렇죠. 밸류에이션도 싸고 하니까 삼성전자의 개별 요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칭화 유니그룹이 사실은 돈을 못 갚았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못 갚고 있고 뭐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뉴스를 보면 또 뭐 오스틴에 7만 장 정도 퓨어 파운드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예상이 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와서 사실은 그건 퓨어 파운드리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이 예전보다는 조금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의 포션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예, 네. 그런 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하고 파운더리를 비교하면 반도체는 이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가 이제 디램이나 낸드나 다 보면. 근데 파운더리는 글로벌리 보면 아직까지는 수요 공급을 비교해 보면 수요가 오버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비즈니스를 계속 넓혀나가면 그만큼 이익의 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 릴레이팅 돼서 좀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단장님 좋아하시는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시면 예전에 뭐 좋아하셨던 네, 것 네, 같아가지고. 네, 예, 싫어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럼요. 테슬라와 현대차 단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뭐 보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 네. 뭐 하여튼 기아 현대차, 현대차 네, 기아차 네. 둘 다 이제 많은 모델이 이 롤아웃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내년에도 이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현대자동차를 바라봤던 시각은 약간 올드 이코노미 이렇게 바라봤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비즈니스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뭐 모빌리티가 더 나아가면은 어떻게 보면 드론 택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현대차가 과거의 올드 이코노미가 아니라 뉴 이코노미인데 캐시카우도 갖고 있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뭐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먼저 갔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격차가 벌어진 게 뭐냐면 네네. 하드웨어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더 잘 만들어요. 그런데 애플이 왜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네. 그럼 애플은 자체의 OS 네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체 애플 앱 내에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 단순히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 부분을 못 따라간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건 이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선두자로 앞서가 있지만 현대차나 후발 업체들도 그거를 이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선두에 있긴 하지만 충분히 현대차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단장님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애플이 먼저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못 쫓아갔지만 이제는 다르다. 한번 그런 소위 그 행태를 네. 우리가 봤으니 네. 이제는 그것을 배우고 이제는 정말 현대차나 기아차나 아니면 뭐 폭스와겐 쪽에서도 볼 때도 당연하고, 예, 이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라는 그래서 것을 하는 이제 거죠. 사실은 예. 이제 테슬라가 점점 네. 독보적인 위치에서 내려온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른 뭐 BMW나 폭스바겐, 현대차나 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독보적인 입장은 좀 이제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 우리 단장님 말씀해 주시고 왜 삼성전자가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수출주입니다. 그렇죠? 네, 네, 다 수출주인데 네. 이게 지금 $1 오늘 얼마입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1,106원입니까? 예, 1,106원 정도, 1,105원이랍니다. 1,105원인데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수출주니까 조금 이슈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약간 역발상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화 강세로 가는 국면이 제가 보기엔 천천히 가면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에는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원화 강세로 가게 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속도가 빠르면 지금 보면 한 1,200원에서 1,100원까지 너무 빨리 왔잖아요. 조금 빨랐죠. 네.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치하는 수단들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우리 경제 자체가 이제 스몰 오픈 이카노미 경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경제를 끌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면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구두개입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실무 담당 과장이 구두개입이 나와서 네. 일단 1,100원은 좀 지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원화 강세로 가는 요인 중에 하나는 네. 위안화 강세가 있어요. 위안화가 보면 7위안 위에서 지금 6.5까지 네. 급속도로 내려왔는데 네. 네. 크게 보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안화의 통화 바스켓의 한 10% 정도가 원화이기 때문에 네네. 원화도 같이 끌려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여기서는 좀 스테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더 이상 1,100원이 깨지는 국면이 온다. 네. 그럼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요. 그 원화가 죄송합니다. 강세일 때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다르게 짜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장님, 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이런 쪽에서 네. 물론 뭐 그분들이 다 맞힌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죠. 그분들의 네. 의견일 뿐이지만 네. 달러를 쇼트해라. 네, 라고 이제 네. 뭐 며칠 전부터 얘기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더 이루어질 것이고 네. 뭐 장기 금리는 상승하고 재정 정책은 나오고 네. 연준이 자산 매입은 더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차례로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1,100원 이하로 가면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긴 한데 네. 그래도 중기적으로 보면은 1,050원도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네네.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달러라고 하는 거는 기준금리하고 또 동일하게 네네.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되게 중요한 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기조적으로는 뭐 달러가 약세로 간다 이렇게 이제 네. 지금까지 얘기가 됐고 네. 그 이면은 어떤 거였냐면 사실은 이제 그 먼저 미국이 이 코로나 때문에 기준금리 확 내리기 전에는 유럽이나 일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가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한 1.5%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 통화의 가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자를 얼마나 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이제 우위에 있었던 국면이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미국도 기준금리를 뭐 제로에서 0.25까지로 확 낮춰버렸으니까 달러만이 유일하게 강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로 보면 한 90 레벨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추가적으로 달러만 유독 약세로 갈까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유럽도 뭐 충분히 이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네. 펴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달러가 많이 약해질 때는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네네. 그럼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흔들릴 여지도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서 온리 완사이드하게 달러만 아하. 약세로 간다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달러가 그렇게 급격하게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창훈 전 국민연금 자산운용 단장님과 얘기 말씀 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